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역사, 특징, 그리고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지배란 말을 쓰다 보니 좀 무섭고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한 문장, 빨간 글씨로 된 영어, 발음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다. 직역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목에 써 있다시피 세상을 먹어치우는 소프트웨어. 온 세상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접하고 있잖아요. 구글, 삼성, 안드로이드, 트위터, 페이스북 다 들어본 말들일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4차 산업의 핵심에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무인 자동차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론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는 자동차인 거고, 그 말은 이 자동차가 그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움직이는 IT 제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죠. 이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들끼리 통신을 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 또한 소프트웨어의 그 질, 즉 얼마나 훌륭한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겠죠. 구글의 알파고, 그리고 IBM의 왓슨, 이것들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공지능인데, 이 또한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거잖아요. 이렇듯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4차 산업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공기와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중요도는 높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 이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자, 프로그래밍을 위한 그 언어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들의 발전을 보면 크게 그 화면처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어라고 해서 저급 언어, 이렇게 저급 언어에 속하는 기계어를 들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전기로 동작하는 전자제품이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있거나 흐르지 않거나, 이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0,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자, 1. 그래서 전류가 흐르든 전류가 흐르지 않든 이 두 가지 경우를 0과 1로서 표기를 하자면, 전선 하나가 두 가지를 표현하는 셈이고, 전선 두 개는 네 가지를 표현하는 셈이죠. 전선 세 개는 2, 2는 4, 2, 8, 즉 2의 3승은 8가지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금방 전선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거를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비트는 1바이트. 8비트는 1바이트면 1바이트는 2의 8승만큼의 경우수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체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 010101이라는 조합으로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더하라 또는 저장하라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때 0101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거죠. 그게 기계어입니다.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을 나열해서 묶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어 하나하나가 move, store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코드 체계에 따라서 0, 1, 0, 1 이러한 값들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기계가 처리하는 데는 빠르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계어를 보고 그대로 동작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010101 이렇게 생긴 문장을 구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기계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계어를 심벌화 해보자, 즉 기호로 대체시켜보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는 add, move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완전 진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웠던 덧셈은 add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호를 쓰잖아요. 보다 인식적으로 그 산술 연산식을 바로 쓰면 될 걸 add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어셈블리어는 어쨌든 0101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계가, 즉 컴퓨터가 바로 동작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0101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어로 바꾸어 줘야지만 컴퓨터는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때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변환시켜주는 것을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번역기인 거예요. 그 다음 발전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C 언어, C++, 자바, C#, 파스칼, 베이직. 파스칼은 여러분은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이 파스칼은 제가 91년도에 학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베이직, 요즘은 베이직보다는 비주얼 베이직을 공부하고 있죠. 이러한 언어들은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고급 언어는 add 대신에 플러스 기호를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언어이고요. 이 언어는 기계어로 바뀌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성한 그 코드를 소스 파일이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기계어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기계어는 번역기 없이 바로 실행.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가 기계어로 변환시켜서 실행. 고급 언어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기계어로 변환시켜서 실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계어, 어셈블리어, 그리고 고급 언어 대신 C++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진화한다? 즉 발전, 버전 이거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뭐 족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도 종종 보이고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자바, C샵, PHP, 펄. 베이직이 비주얼 베이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샵은 비주얼 베이직과 자바가 같이 모여 있는 느낌이죠. 이 정도 하고 이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은 항상 중요하죠. 표준에서 중요한, 즉 표준으로서 가장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호환성입니다. 내 거 PC에서도 여러분 거 PC에서도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옆집에 가서는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준이 중요한데요. 1998년 미국 표준원, 즉 안시라고 읽어요. C 언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 언어는 안시 그 표준을 따른 C 언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 안시가 어떤 거의 약자인지 한번 보시고 C 언어, C 뿔뿔 다 안시 표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표준의 중요성은 호환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반대로 표준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으면 호환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C 뿔뿔 언어의 주요 설계 목적. C 언어와의 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간혹 가다가 C 언어 수업을 할 때 C 뿔뿔 통합개발 환경에서 실습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C 언어의 문법을 C 뿔뿔 에디터가 그대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문법 체계 계승이란 말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C 언어에서 다루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C++에서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C 언어가 C++ 언어의 일부분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언어는 문법은 비슷하지만 즉 문법은 그대로 C 언어를 제어문 똑같잖아요. 가져다 썼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두 언어는 달라요. C 언어는 절차 지향 또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C++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그 언어의 주요 설계 목적의 두 번째를 보면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했다. 그렇죠. 객체 지향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 객체 지향 이론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캡슐화, 상속, 다형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객체 지향 언어라 함은 이 기능을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그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발된 프로그램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의 또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능이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꽂듯이 플러그 앤 플러그 방식으로 꽂아서 사용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객체 지향 개념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더 복잡해질 거고 기능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복잡하고 많은 기능, 즉 규모가 엄청 클 텐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관리하고 수정도 유지보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면, 절차 지향이라면 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객체 단위로 존재하면 제가 플러그 앤 플러그 아까 말씀드렸죠. PNP라고도 하죠. 이렇게 꽂아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C++ 언어는 엄격하게 타입을 체크한다. C 언어도 그 타입은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데이터 타입을 구별하고 있고 다 엄격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타입을 엄격하게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정수형이라고 해서 정수만 저장하고 실수형 따로 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 실수도 됐다가 정수도 됐다가 문자열도 됐다가 이러한 언어도 있거든요.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한국말이 좀 어렵긴 해요. 저하 최소화가 어렵잖아요. 자,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준다. 컴파일 언어가 이게 지금 컴파일 언어인데요. 실행 시간을 저하시키는 요소를 찾아봤더니 작은 크기의 멤버 함수가 여러 번 너무 자주 호출될 때, 그러한 그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일 때 실행 시간이 저하된다는 걸 찾은 거죠. 그것을 인라인 함수로 이게 바꿔주면서 실행 시간의 저하를 최소화했다. 뭐가요? C++ 언어가요. 그래서 C++ 언어의 설계 그 목적들을 살펴보면 C 언어에 있는 제어문, 어떤 문법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 객체 지향 개념을 플러스 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타입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행 시간 떨어지는 효율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인라인 함수를 사용한다. 아까 C 언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문법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객체 지향 개념을 플러스 시켰다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C 언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C++는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된 것일까? 첫 번째 보면 그 함수 중복, 즉 오버로딩을 제공한다. 같은 부분에서 같은 이름의 함수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이때는 매개 변수나 또는 그 리턴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파라미터 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또는 인수라고도 하죠. 이 인수를 값을 주지 않고도 호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디폴트 매개 변수를 두고 있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참조가 약합니다. 즉 함수를 불러올 때 매개 변수 전달하는 기법이 C 언어에서는 call by value를 기본으로 합니다. 포인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call by reference 또는 call by address를 좀 구현은 하고 있지만 베이스는 call by value거든요. 그런데 C++에서는 참조에 의한 호출, 즉 call by reference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객체 지향에서의 객체 자체가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포인터형의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즉 주소의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계속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new,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죠. new나 delete 연산자를 사용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도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멀락 함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부분이고요. C 언어의 기본은요, 선언적 언어예요. 즉, 동적으로 뭔가 실행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요. 미리 선언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들을 제일 상단에다가 다 선언하고 공간 다 확보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C++는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하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자유롭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연산자 재정의, 이거는 함수 오버로딩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재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기능으로 다시 정의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네릭이라는 것은 일반화란 뜻이죠. 보다 상세한 게 아니라 일반화라는 것은 통틀어서 이런 걸 뜻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형에 대해서 따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뭐 면적 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제네릭이 아니라 상세화가 되는 거고요. 사각형도 도형이고 삼각형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을 이용하면 어떠한 기능을 구현했을 때 그 기능이 정수끼리도 가능하고 실수끼리도 가능하고, 즉 하나의 기능을 여러 데이터 타입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데이터 타입에 의존하지 않고 라는 말로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C++에 객체 지향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캡슐화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객체 지향 개념의 캡슐화라는 것은 우리 그 알약 캡슐로 된 약 있죠. 그것처럼 캡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고, 즉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캡슐화라고 하는데요. C++에서는 이 캡슐화를 클래스 개념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객체를 모델링한 건데요. 일종의 붕어빵 틀, 그렇게 있을 때 붕어빵에서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잖아요. 이 여러 개의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 같은 존재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다가 밀가루와 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밀가루와 이게 반죽이죠. 반죽과 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반죽과 팥을 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은 좀 다른 값, 3을 저장하거나 5를 저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똑같은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 이게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요, 그 안에, 클래스 안에, 즉 객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도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클래스다. 그러면 학생에 관련돼서 학번, 이름, 성적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클래스 안에는 학번과 이름과 성적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있고, 자,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휴학계도 낼 수 있고 등등등 학생이 할 수 있는 기능들도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틀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틀로 꽁 하고 찍어서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고 새로운 학생의 그 기능을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는 외부에서 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다 감춰 놓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게 public, private 이렇게 조정을 해서 외부에서 다소 접근할 수도 있게 열어놓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확실히 닫아놓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긴 하는데 그 통로는 메시지, 즉 그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어떤 특정 기능을 주고 그 기능을 통해서 다른 클래스들에 접근을 합니다. 그 기능은 C 언어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함수라면 알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 함수들이 모두 클래스 안에 들어있고요. 클래스 개념에서는 그 함수라는 거 안 하고 예, 명칭들이 있죠.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 틀, 그리고 클래스 또한 객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붕어빵도, 붕어빵 틀도 클래스. 근데 이 틀도 객체다. 제가 그랬죠. 클래스도 객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오는 붕어들, 붕어빵, 이 붕어빵들도 객체인데 클래스 객체와 붕어빵들 객체는 똑같은 객체입니까? 똑같은 객체는 아니고요. 클래스도 객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클래스로 찍어낸 붕어빵 객체들은 특별히 인스턴스 객체라고 부릅니다. 실제 뭔가 값들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뜻에 인스턴스를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예제 코드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아직 C++ 문법을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코드만 보게 되면 클래스 서클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 서클, 원, 클래스이긴 클래스인데 원이라는 클래스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집합기호로 열려서 집합기호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서클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public, priv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도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인트형으로 있네요. 그리고 circle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가로가 존재하고 가로 안에 무슨 타입도 있고 집합기호가 있어요. 이것은 함수의 표현 형태죠. 자, C 언어에서 함수라고 불리웠던 그 형태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함수가 되겠네요.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의 역할이나 필요성은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안에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변수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C++가 객체의 지향 언어라고 했는데 객체의 지향 개념의 두 번째로 중요한 속성, 상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C++에서는 상속을 지원합니다. 자, 문법을 보게 되면 클래스 폰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모바일 폰, 클래스 뮤직 폰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란 건 이제 아까 봤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바일 폰은 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바일 폰은 전화 기능이 없나요? 있잖아요. 전화기는 전화 기능만 있다면 휴대전화기는 전화 기능도 있고 휴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정말 인간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그 상속의 의미처럼 이 C++ 언어가 담고 있습니다. 폰이라는 클래스의 기능에는 call, 전화 걸기, receive, 받는 기능. 지금 괄호가 있는 것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전화 걸고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모바일 폰은 퍼블릭 폰 옆에 콜론하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문법이 상속받는다라는 문법입니다. 이 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폰에서 가지고 있는 콜과 리시브 기능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폰 입장에서는 call, receive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폰은 call 기능과 receive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바일 폰 아래쪽에 기술되어 있는 뮤직폰은요, 모바일 폰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폰이 갖고 있던 기능을 모두 뮤직폰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 결론으로 뮤직폰은 어떠한 기능들을 갖게 될까요? call, receive, 그리고 connect wireless, 그러니까 무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echarge, 충전, 이 기능 네 가지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뮤직폰에 기술되어 있는 두 가지 기능 플러스 네 가지 기능에서 6가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객체 지향 개념 다형성을 살펴보겠는데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즉 영어가 폴리모피즘이잖아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으면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문법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다른 기능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보면 플러스 연산자가 나오는데요. 2 플러스 3, 그 값은 5죠. 이때 사용된 플러스는요, 산술 연산자의 기능으로 사용된 겁니다. 남자, 여자인데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습니다. 문자열이죠. 문자열과 문자열은 산술 연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산술 연산자로 쓰이지 않고 남자와 여자라는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의 역할로 쓰였습니다. 레드 컬러 객체와 블루 컬러 객체를 플러스한다. 이거는 퍼플 컬러 객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C++ 언어에서 다루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함수 중복, 그 다음에 재정의, 이걸 보는데요. 함수 중복은 그 오버로딩이에요. 그리고 재정의는 오버라이딩입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가끔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함수 중복은 즉 오버로딩은요, 이렇게 add 함수의 경우에 add 함수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걸 허용을 한다는 건데요. 단 조건은 매개 변수가 다를 때, 그때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은요,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클래스와 클래스가 상속의 개념에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 오버라이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동물의 클래스 안에는 소리내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네요. 이 클래스를 강아지, 그러니까 도그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요. 캣이라는 클래스도 상속을 받고 꼬꼬라는 클래스도 상속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소리내기라는 기능이 강아지, 즉 도 클래스에서도 소리내기, 그 다음에 뭐 캣에서 소리내기, 이런 기능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제 소리는 멍멍, 야옹, 꼬꼬댁으로 달라지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그 클래스에서는 소리내기 기능의 결과값은 멍멍이 되겠지만 캣 클래스의 그 소리내기 기능의 값은 야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상속 개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오버라이딩.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또는 하나의 블럭 안에서 같은 이름으로 함수를 허용하는 거, 이거는 오버로딩. 이렇게 구분하세요. C++ 언어에서 객체 지향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뭐냐?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싶은 거지 않겠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객체 지향 개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재사용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사용성을 필요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재사용성은 더 필요하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개발에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재사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 제한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재사용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언어의 전체적인 특징도 봤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지금 화면에 보면 순서도가 있고요. 옆에는 순서도가 아니고 어떤 그 구조가 어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그 순서도를 보면 뭐를 하고 이런 순서대로 쭉 내려오고요. 이거는 절차 지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지금 서로 객체들끼리 관계를 갖고 있죠. 상속받기도 하고 뭐 연관 관계를 갖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객체들이 디자인되는 거. 이 화면 자체도 다릅니다. C++와 제네릭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제네릭이 미래에 곽강맞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덧셈이라는 기능의 함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자, C 언어를 봤던 학생들 떠올려 보세요. C 언어에서 내가 함수를 만든다. 그런데 그 함수는 덧셈하는 함수다. 그렇다면 괄호가 있을 거고 괄호 안에 int형, int형 두 개를 매개 변수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두 개의 그 정수를 보내면 그 매개 변수에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되고요. 실수 계산을 하고 싶어서 실수를 매개 변수로 던져주면 그 가로 안에는 매개 변수가 실수형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수형 add 그리고 정수형 add 따로따로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정수끼리의 덧셈도 가능하게 실수끼리의 덧셈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드는 개념을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체를 찍어내긴 하는데 데이터 타입을 초월하는 그러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 기능은 정수를 받아서도 수행이 가능하고 실수를 받아서도 수행이 가능한 그러한 클래스라고 보셔야겠죠. 템플릿 키워드 이거는 템플릿이라고 쓰면서 뭔가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템플릿 클래스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점점 문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소를 정의를 하고 예제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을 보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제네릭이라는 것은 기능이 데이터 타입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함수다. 일단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십시오. 아킬레스라는 말은 단점을 좀 생각해봐라 라는 건데요. 그 C++ 언어가 C 언어에 있는 문법을 그대로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호환성이라는 말에서 보면 C++ 언어는 C 언어와의 호환성을 갖고 있다 또는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 C 언어로 개발된 것들을 그대로 C++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요? 절차 지향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절차 지향 언어인 C의 코드를 그대로 가서 C++에서 써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객체 지향 개념이 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캡슐화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캡슐화는 그 클래스로 하나로 다 모아서 담벼락을 딱 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C 언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해서 가져오다 보면 그렇게 되면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가 뭔가를 정의해 놓고 전체 클래스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변수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캡슐끼리 덩어리끼리 객체 단위로 움직이는 그러한 요소들의 개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타이핑한, 즉 영어로 타이핑한 그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 또는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CPP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계가, 즉 컴퓨터가 실행 가능하게 되려면 01010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겠죠. 1차 문법에 맞게 그 해석해서 바꾸어주면 이걸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확장자가 OBJ가 됩니다. 이 파일로 바뀌는데요. 이 과정을 컴파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컴파일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겠죠. 링킹이라는 것은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링킹의 대상을 봤더니 C++ 라이브러리네요. 이거는 Cout이나 이런 화살표로 된 연산자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요. 이 Cout은 C 언어에서 프린트 펑션하고도 같게 프린트 펑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표준 입출력. 그러면 모니터로 출력하라는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명령어로 할 필요가 없이 모니터로 출력하는 함수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즉 소스 프로그램 안을 봐보세요. 예제 소스 안을 봐보면 std 표준 cout 사용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소스 파일에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어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느냐? 샵 include하고 써주고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iostream에 있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것은 프리프로세서입니다. 소스 파일에서 프리프로세서는 어디에 있냐면 샵하고 쓰는 부분, 그게 프리프로세서인데요. 문법에서 보자면 샵하고 쓰는 것은 프리프로세서고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프리프로세서를 먼저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cout이라는 함수를 가져다 썼을 뿐이지 이걸 기계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제대로 동작을 못합니다. cout이라는 그 기능에 원본이 없잖아요. cout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cout의 진짜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짠 프로그램에 넣어줘야겠죠. 그 작업이 링킹입니다. cout을 가져다 썼으니 그 cout의 본래 기능들을 그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목적 파일에 링킹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실행 파일이 되는 겁니다. 이 실행 파일은 기계어가 됐다는 거죠. 실행하는데 제대로 되면 좋은데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오류를 고쳐서 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실행해서 디버깅으로 간다. 디버깅 한 후에는 컴파일 과정을 다시 거쳐서 EX 파일이 될 것이다. 이 구조가 C++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과정은 C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와의 차이점은 확장자가 CPP가 아니라 .C라는 거, 그 차이 있고요. C 언어도 컴파일을 거쳐서 링킹 단계를 거쳐서 실행 단계로 갑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즉 프로그램 개발은 이 구조로 움직입니다. 컴파일 대신에 인터프리터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링킹 거쳐서 실행 파일 되는 것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시간 되면 읽어 보시고요. 자, 링킹이 뭐라고요? 링킹은 내가 만든 소스 파일을 번역하면 목적 파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오브젝트 파일에다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실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즉 합해서 완전한 exe 파일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hello.obj는 hello.cpp를
번역한 파일이 되겠고요. 라이브러리에서 Cout을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Cout의 본래 기능을 내 거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로 움직이는 이런 연산자도 연결을 시켜서 제대로 그 기능을 갖고 동작하는 새로운 헬로우 EXE가 만들어지는 거죠. 디버깅은 버그를 없애기, 즉 오류를 찾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죠. 표준 라이브러리는 C 라이브러리, C++ 입출력 라이브러리, C++, STL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는 아시죠? 자, STL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네릭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렇게 격자 무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STL이 포함되지 않는 뭐 기타 기능을 구현한다. 뭐가요? U가. 그 말을 같이 읽어 보시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알지는 못하죠. 어떤 게 제네릭과 관련되고 어떤 게 C++ 입출력 라이브러리인지 어떤 것은 C 라이브러리인지 나중에 이걸 다 한 번에 외우라는 건 아니고 표준 라이브러리가 이러한 종류가 있다. 거기는 그것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C++ 언어의 특징도 알아보고 발전사도 알아보고 그리고 개발 과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간단한 C++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